1967년에 이제 그 광업진흥공사로 이제 출범을 했죠. 그래서 한국 광업계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2006년, 2007년부터 이제 해외 자원 개발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그 당시 이제 비전은 굉장히 좋았고 포부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해외 자원 개발 쪽에 손실이 누적이 되어서 상당히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 송기현 의원께서 한국광물공사법 법정자본금을 올려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보자라는 이제 취지로 광물공사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광업공단법을 만든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광물공사법을 개정해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보자라고 출발을 했는데 결국 국회에서 이제 부결이 됩니다. 그 국회에서 부결이 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정부만의 이제 판단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이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라는 거를 17년 12월 달에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서 약 한 4개월 정도의 이제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그 한국광업공단법 그러니까 광물공사와 유관기관을 흡수통합하는 그런 그 방안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5일 날 민간 TF에서 권고를 하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3월 30일 그 공공기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이제 공운위에서 확정을 하게 되어 2018년 11월 달에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께서 이제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발의를 해가지고 소위에서 좀 논의가 되다가 좀 잘 안 됐죠. 논의가 제대로 된 적도 별로 없고 또 반대하는 측의 이제 그런 의견도 상당히 좀 많아서 결국은 이렇게 좀 흐지부지 지나가다가 20대 국회가 종료가 됨으로써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다시 재발의가 됐고 그것은 이제 아까 그 축사 때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가 좀 객관적으로 그 광업공단법이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그 광물공사 개정법에 똑같이 첫 번째는 이제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는 게 1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법정자본금을 지금 광물공사에서는 2조로 돼 있는데 1조를 증액한 3조 원으로 좀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문위 결정도 있었지만 해외 직접 투자는 이제 폐지가 되고 민간 지원하는 역할로 이제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우리 광업공단이지 않습니까? 광물공사가 아니라 광업공단으로 해서 순수하게 서비스 기능으로 좀 지원을 개편하자라는 게 광업공단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통일경제 시대를 대비해서 남북자원개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포함시켰고요. 광해방지에 대한 국제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 근거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폐강 지역에 대한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계정을 좀 분리했습니다. 고유 계정이 있고 해외 계정이 있는데 그 해외 자산에 대한 매각이라든가 해외 이제 부실한 채권에 대한 부분은 해외 계정에서 관리를 하고 광해관리공단의 기존 사업과 광물공사의 국내 사업 비축을 포함해서 고유 계정에서 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서 폐강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통합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광업계가 아침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신기후 체제 들어서면서 점점 사양화 길로 걷고 있습니다. 점점 급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정책의 이원화를 통해서 좀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정책의 이원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좀 제고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지금 현재 이제 긴급하게 다가오는 광물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뭐 극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완화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민간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 인력 기능을 이제 효율화, 이거 아까도 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 자원산업 및 육성 및 지원이 가능해질 거다. 결국은 그 광물공사나 광해공단이나 동일한 우리 330개 가행강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제 재무적인 효과와 기능적인 효과로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통합이 됐을 때 기능적인 효과로는 일단은 전주기 지원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광물공사는 뭐 앞단에 있는 탐사개발 생산, 우리가 광물을 이제 캐거나 이제 어떤 식으로든 얻는데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뒷단에서 광해방지 복구라든가, 그다음에 광산 피해 방지라든가, 그다음 폐광 지역에 대한 거는 광해공단. 어떤 이런 밸류 체인은 연속적인 밸류 체인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델은 과거 이제 일본의 조금액 사례를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희가 TF에서 이제 권고안을 할 때 만든 건데요. 과거에 조금액 사례에서도 이제 석유공사와 금속광업기구를 합해서 조금액이라는 기관을 출범을 했죠. 그래서 요거와 좀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기관에서 이제 민간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는 건 첫 번째, 이제 해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해외 자원 개발을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민간이 진출을 할 때 공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경험, 뭐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해외 조사 사업이라든가 기술 지원 사업을 좀 강화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해외가 어떻게 이제 광물공사의 직접 투자 기능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좀 약간 위축되거나 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국내 쪽이 좀 확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국내 지원 부분에 이제 상류 부분에 그다음 매장량 확보라든가 국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많이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류 부분은 그 광해공단의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하고 합니다. 또 우리 광업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좀 혜택을 받고 있고 도움이 되고 있는 우리 융자, 광물 융자가 있는데, 광물공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융자는 좀 유일하게 광산이라는 그런 매개체를 담보권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는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 광물공사의 기능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결국 융자도 축소되거나 결국 뭐 심각하게 얘기하면 폐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합이 되면 기존에 이제 폐광지역 진흥에 대한 그 광해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융자를 같이 끌어와서 좀 더 큰 규모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큰 규모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희소금속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조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희소금속 그 전체를 그 조달청에 있는 구종을 이제 광물공사로 이관을 함으로써 광물공사가 이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희소금속을 비축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업공단법이 통과돼야지 그 이제 어떤 출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규 사업으로서 광산을 개발할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신규 취재 들면서 환경부의 환경 규제가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낙스, 질소 배출 부과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삭스 낙스에 대한 부과금, 그다음에 통합 환경 규제. 규제가 환경에 대한 규제가 엄청 강해지면서 광산을 운영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기관이 되면 진짜 그런 광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발부터 복구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뭔가 그 효율적인 그 개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내 광산에서도 거의 이제 석회석이 대부분인데 비금속 종류가 대부분인데 금속 광산에 대해서도 그 개발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보다는 우리 도시에 많이 널려 있는 뭐 프린터든가 아니면 휴대폰 이런 데서 캐는 우리 소위 이제 말하는 도시광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이제 학술계에서 많이 쓰는데 도시광산 사업도 이제 새로운 기관의 이제 역할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핵심이 이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국회라든가 이제 여러 이제 유관 기관들을 이제 만나면서 좀 설명을 하다 보면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광물공사, 광해공단의 통합을 특히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실기업과 그래도 광해공단은 광원랜드의 대주주로서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우량기업을 이렇게 합쳐놨을 때 결국 두 기관이 동반부실된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강원랜드의 수익금의 25%가 우리 폐특법, 폐광기금 특별대책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그 폐광지역, 우리나라에 7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삼척, 태백, 영월, 정선, 그다음에 문경, 보령, 화순 이렇게 7개가 있는데 폐광지역으로 이제 25%의 이제 이익금이 그 폐광지역 지원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그 통합기관의 해외자원개발 부채로 그 전용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많이 좀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법안에 마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통합은 동반부실을 초래하는가? 이 부분이 솔직히 설명드리기도 가장 어려운데 일단 법상에서는 첫 번째는 지금 광물공사는 2016년부터 자체 구조조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력도 감축을 했고 조직도 축소를 했고 스스로 임금 반납도 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해외 자산을 지금 이제 헐값 매각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매각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부채 상환 금액이 들어와서 부채 상환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부의 출자금이 1조 원 늘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채를 발행하거나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항상 이제 국회에서도 그렇고 많이 논란이 되던 부분인데요. 결국 통합이 되면 그 부채가 이제 어차피 늘어나고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결국은 부채는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부채가 얼마가 남을지는 아직 저희가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서 제대로 값을 팔고 나중에 남는 잔존 부채는 필요할 경우에 이제 통합 기간에 대해서 정부가 잔존 부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이제 법안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폐강 지역 재현의 부채 사항을 사용하냐. 그러니까 강원랜드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부채 갚는 데 사용될 거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 그건 법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반 부실보다는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강 지역 재현은 이제 보조금 출연금인데 이제 강원랜드에 대한 배당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사업에 지출이 불가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유 계정과 해외 계정을 분리해가지고 각 계정 간 자금 이체가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폐강 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해외 부채 관리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강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에 대한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저 이 부분은 솔직히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이제 자원 쪽을 전공을 했고 광물공사나 강해공단에 이제 뭐 선후배라든가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강해관리공단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 그러니까 폐강 지역에 대한 그 대체 산업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쪽을 좀 확장을 하려고. 근데 이제 보면 광해관리공단에 지금 직원이 한 10명 정도가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통합이 되면 광물공사의 이제 잉여 인력들이 그 폐강 지역 쪽으로 이제 흡수가 되면서 더 많은 유능한 인력들이 폐강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신규 사업이라든가 어떤 기획이라든가 더 많은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폐강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 통합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의 효율을 일원화하고 그다음에 국내 자원산업계를 지원을 하고 폐강 지역에 대한 지원도 좀 더 확장하자라는 이제 비전으로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솔직히 의심을 하려면 끝이 없겠죠. 그냥 향후 일은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우려하는 거는 충분히 아는데 우리 광업계에 이제 사용화되는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지금도 우리 그걸 지원하는 어디 맏형격인 광물공사의 지금 계속 기능이 좀 약화되고 있는 추세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신규 체제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우리 광업계를 지원하는 공기업의 역할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정부에서는 통합이라는 축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롭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좀 제시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이 2018년 11월에서 약 2년 넘게 지금 계속 계류되고 답보 상태에 있어서 광물공사가 이제 계속 좀 뭔가 침체되어 있고 우리 광업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아직까지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좀 팩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게 단지 그 두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물공사와 강해관리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광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업계도 그렇고 특히 아까 마인테크라든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죠. 광물공사가 벌써 5년 동안 신규 직원을 못 뽑았어요. 그러면 우리 특성화대학교 과거 우리 자원 관련된 지금 졸업한 학생들이 그만큼 갈 곳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업계 전체의 문제로 봐야지 단순히 그냥 양 기관의 통합 문제로 봐서는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뭐 판단은 우리 뭐 각자의 의견에 맡기겠지만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